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서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 발병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건데요. 어떤 사정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소송 대리를 맡은 임지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8년 만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선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의미와 과제를 진단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0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올랐다고 하는데요.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0.2%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추세는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압박에 라면에 이어 제과업체가 제품 가격을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바로 오늘 자정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 우려를 딛고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커서 오늘 내로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월급 빼고 다 오른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사용자 측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7% 인상된 12,210원과 올해와 동일한 9,620원. 사실 어느 쪽 입장에 힘이 실리든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는 없을 텐데요. 지금 정부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최저임금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현실과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보완 대책이 아닐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은 일단 미뤄졌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대거 내각으로 이동시킨 차관 인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네. 오늘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인사가 발표했는데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한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현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가 눈에 띄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현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그리고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국적기획비서관이, 그리고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호진 관리비서관, 2차관에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습니다. 근데 지금
차관 인사가 많고 12명의 차관 인사를 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장관급 인사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앞서서부터 지금 여야 간 대치 전국, 특히 여소야대 전국에서 인사청문회 개최가 정부 여당의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네. 이 차관 인사를 좀 주로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이 차관 인사와 관련해서 과거에도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로 우리 정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이 차관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이해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부처가 좀 더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비서관 출신이 몇 명이 간 겁니까? 5명이 간 거죠. 지금 그러면은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국토부, 교통부가 지금 차관이 둘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차관이 그 중에서 비서관이 5명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절반 가까이 되는 거네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예. 네,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오늘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을 만나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과 맞서 싸워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이 정부 부처 차관으로 내정한 현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요즘 윤 대통령이 부쩍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네요. 예, 사실 윤 대통령은 뭐 지난 대선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좀 한동안 또 안 썼다가 예. 이번에 교육 카르텔 나오고 난 다음에 예. 입시 카르텔이죠. 입시 카르텔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카르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자유총연맹 때도 카르텔 언급을 했었죠. 예, 그런 표현이 들어있었던 것 예, 같습니다. 창립기념식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개각에 대한 네네. 말씀이시죠? 예. 여야 간 반응이 거의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또 신임 김명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 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국민권익위원장 이 신임 김홍일 위원장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해 오락가락 해석 논란을 자초했던 권익위원회를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예.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냐, 구제불능 인사다. 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이 논평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임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하면서 권력자의 권익을 지켜온 사람이고 권익위원회를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은 장관급 인사와 관련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우 성신여대 교수. 지금 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기도 하고 과거 발언도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김영우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과거 언론 매체 또 이제 뭐 본인 계정의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네. 뭐 북한을 전복해야 될 대상, 뭐 또 김정은 체제는 타도해야 한다. 장관 내정자인데요. 이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지금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2019년 4월 이 우익 성향 매체인 펜앤마이크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일체제가 됐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또 2000년 6월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완전히 노란한 것이다. 뭐 민족 통일이 아닌 체제 통일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김 후보자는 오늘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이 통일부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잠깐 있었는데요. 네. 이 과거에 이런 기고문에 담긴 뜻이 이 교류 협력이 주무인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절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청문회 과정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을 타도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 이런 질문에는 글을 잘 읽어보면 문맥이 이해될 것이다라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여러 지적이 나오는 게 통일부 장관, 차관, 통일비서관
모두 외부 인사 그리고 또 지금 어찌 보면 일종의 북한학을 전공한 그런 교수도 아닌 것 같거든요. 뭐 그 학자 출신도 아닌 것 같고. 예, 뭐 사실 통일부 장관이나 통일비서관 자리는 뭐 원래 이 국제정치학, 뭐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종종 이제 임용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인사에서 특징은 이제 통일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25년 만에 이 통일부 공무원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임용이 됐습니다. 네. 지금 통일부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 태국 대사, 그 외시 출신 정통 이제 외무 공무원이 통일부 차관으로 이제 내정이 됐는데요. 네. 그 통일부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로 바뀌기 전 이제 앞서 통일원이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1996년 이후 지금 거의 25년 만에 지금 이런 인사가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이게 특히 이제 학자 출신 장관 후보자에 이제 외교부 출신 차관이 임명되고 게다가 이제 통일비서관도 이 통일부 출신인 백태현 비서관이 교체되고 이제 후임이 학자 출신이라는 얘기가 이제 퍼지면서 통일부 이제 내부가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 후보자가 뭐 앞서 전해드렸듯이 북한 체제 파괴, 뭐 김정은 정권 타도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앞으로 통일부의 역할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제 기존의 대화 또 교류 협력을 위주로 한 부서에서 인권 문제를 부각하면서 대북 압박에 좀 더 이제 무게추를 옮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 통일부 없앤다고 정부 조직 개편 때 크게 얘기가 나왔다가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남북 관계가 거의 교착 상태는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명박 정부 때 지금 이 김영호 내정자가 통일비서관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지휘한 사람이 지금 그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태효 당시 기획관이었는데 예. 뭐 이제 그런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외교안보 정책 기조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남북이 좀 힘의 대결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 대치 국면이 좀 가파라지는 거 아닌가? 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네요. 근데 이번 개각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그 당으로 복귀하게 될 텐데 지금 권영세 역할론이 여당 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 그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당 복귀를 좀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권영세 장관 지역구가 서울 용산인데요. 일단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었고 특히 그 사건 당시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금 권영세 장관의 측근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박희영 구청장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지금 용산 지역구에 좀 민심이 지금 좀 위험한 상태다. 이제 이런 인식이 여권 내부에 퍼져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과거에 종로가 정치 1번지로 불린 이유가 이제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새로운 정치 1번지가 지금 사실 용산이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네. 이 내년 총선에서 이제 용산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점도 이제 권 장관 본인의 의향이나 지금 여권 차원의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당 내에서의 어떤 역할론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김기현 지도부의 좀 대체제라든지 이제 이를테면 김기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좀 앞서 얘기가 나왔던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대표 지금 물망에도 올랐었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역할론이라는 말이 좀 거론이 되는데 예. 사실 권 장관 본인은 지금 김기현 지도부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뭐 대체제 또는 이제 어떤 역할론 이런 데서는 좀 선을 긋고 있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차관급인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도 과거 발언이 지금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지금 이번 인사 때 이 차관급인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이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교수가 내정이 됐는데요. 네. 이 김 내정자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뭐 음모론에 가까운 각종 주장을 폈던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4월 14년 만에 드러난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죽어서 좌파 세력의 전설이 됐는데 죽기 전에도 과연 영웅이었을까라면서 누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노무현이 죽어야 진보가 산다는 투의 논설을 노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하기 전 바로 1, 2주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냈다면서 과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의 기사 및 사설 내용 등을 언급하고 이 정도면 거의 죽음 교사 수준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또 진보 성향의 매체들이 죽음으로 몰아갔다? 죽음 교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사 이게 그 사주했다는 거죠. 또 노무현과 함께 평생 했던 친구이자 5년 내내 청와대 민정비서로 노무현을 도왔던 자,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노무현을 끝내 밀어냈던 자가 바로 문재인이다. 뭐 이런 주장도 했고요. 예.
또 지난해 5월 군 마루타 생체 실험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서는 코로나가 극성이던 2021년 8월 청와대 정군 주요 지휘관에 의해서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의 유학원 7만여 대학생 전체를 동원할 수 있었고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촛불 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판단은 청취자분들께 맡기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원래 그 이동관 그 대협력 특보가 그러니까 대통령 대협력 특보죠.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고 하는 설이 파다하게 돌았잖아요. 네, 지금 뭐 거의 한 달이 넘어간 것 부인 안 같은데요.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내정이라고 해야 되나 내정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또 산업부 장관도 교체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이번에 개각 발표 명단에 없었던 겁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번에 좀 포함될 것으로 좀 점쳐졌었는데 네. 막판에 윤 대통령 지시로 보류된 것으로 뭐 지금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이동관 대협력 특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설명하기를 인사라는 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동관 특보 카드를 철회한 게 아니라 한상혁 전 위원장이 이미 면직된 만큼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비어 있으니 추후 발표하겠다라는 말에 어떤 그런 행간이 녹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애매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임명하면은 인사청문회를 2번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이 굉장히 그러니까. 애매했는데 그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에 아마 그런 좀 맥락이 녹아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특히 이제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 그 이른바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얽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여론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뭐 이제 결정을 아니면 이제 발표를 하겠다. 뭐 아마 그런 뜻도 좀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관련해서 공영방송 국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네요. 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신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공영방송 국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보루라면서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정부와 여당에게 민주당은 수신료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이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종전선언은 가짜 평화 주장이다. 또 반국가 세력이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사실상 이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야권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서 좀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먼저 민주당은 뭐 지도부부터 뭐 평 의원들 또 원로들까지 나서서 뭐 아주 강력하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진영 대결을 부추기거나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면서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야당들조차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박홍원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 때 한반도 정책은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기도 했지만 전임 정부 정책을 문제 삼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어제 언급은 국민통합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그 수석 대변인이 낸 공식 논평에서는 일베와 타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극우 유튜브 채널 시청을 끊으라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의원들이 오늘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극우 보수단체 대표나 할 천박한 발언이다. 또 윤 대통령 말대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냐 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탄핵감 아니에요? 뭐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그 지금 뭐 헌정 질서를 그 교란한 게 되는 거잖아요. 뭐 법률에는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법조는 없는데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 단체라는 그렇죠. 표현이 있죠. 이제 이른바 이적 단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정말 범죄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반국가 단체라고 하면 바로 북한을 얘기하는 것이겠네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건데 반국가 단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버리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를 위반한 거고 교란한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예. 이제 민주당의 반발 그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네. 민주당의 반발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네. 또 중도 진영 또 보수 세력에서도 일부 이제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금태섭 전 의원을 중심으로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는 성찰과 모색이라는 지금 신당 준비 모임이 네. 있는데요. 이 단체가 오늘 논평을 내고 어제 윤 대통령 자유총명 연설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우리도 동의하지 않지만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이 꽤 많은 것도 사실인데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이라고 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건 자유이지만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고 국가원수라면서 어제 윤 대통령 발언은 공화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방기한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센 발언이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지 지난 정부를 간첩 세력이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 발언이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의 이른바 문재인 간첩 발언 직후에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저는 시기적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만 보수 진영에는 박인환의 간첩 발언을 사실상 두둔한 것 아니냐는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뭐 간첩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발언이 연장선이다, 같은 맥락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를 한 건데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놨어요. 네,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큰 파장이 일자 결국 네. 대통령실에서 이 진화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일반적인 말씀을 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 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메시지는 일관되지만 시간과 장소 상황, 즉 TPO에 따라 뉘앙스는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다. 어제 참석한 단체는 1954년 6.25 전쟁 당시 반안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TPO를 감안해 듣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하고 달리 김기현 대표는 좀 다른 입장을 내놨잖아요. 이 사실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 중에도 보면 이런 대목은 있습니다. 네. 뭐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반경제 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대통령 발언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일반적인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다. 이제 이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열심히 설명을 한 건데요. 아니, 곽 기자 혹시 반경제 세력 반안보 세력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튼 대통령실에서는 실제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안보 경제적 주장을 하거나 책동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김기현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바로 그런 이제 취지와 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사실상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것은 협치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는 여러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노란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냥 그 사실에 맞는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 사실 지금 뭐 야당이나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얘기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말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뭐 아까 뭐 그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표현한 뭐 그들이 뭐 이제 말하자면 뭐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했을 때 바로 지난 정부에서 종전 선언을 이제 한미 간의 협조를 통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바로 지난 정부를 그렇게 지칭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전 정부를 지칭한 게 아니라고 하고 뭐 앞서서 이제 뭐 이제 수능 문제에서도 이제 뭐 교과서에서 출제하라는 이야기와 뭐 그 공교육 과정 안에서 출제하라는 말이 다른 것이다라고 뭐 그런 설명이 있기도 해서 요즘 좀 전체적으로 그 어떤 이런 대통령실 또 여권에서 나오는 설명들을 좀 일반 국민들도 청취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좀 명확해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계속 끊임없이 해석이 나오는 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영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폐암 관련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국가가 민사로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소송 대리를 맡은 임자훈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자훈입니다. 네. 지금 저 소송을 제기할 노동자들은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분들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얼마나 급식 노동자로 일한 겁니까? 또 폐암은 언제 발견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근무한 시기나 진단 시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이미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 사이에서 보면은 짧게는 14년, 길게는 26년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네. 이 정도 근무했다고 해서 사실 이분들의 폐암이 산재가 되는 건 아니고, 네. 이보다 짧은 근무 기간 안에서도 산재는 인정되고 있고요. 진단 시기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폐암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전체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5월 기준으로 급식실에서 일을 했다가 폐암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신 분이 한 9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97명이나 돼요. 폐암으로 그렇죠. 산재 신청을 한 인원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폐암 진단을 받으신 분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일 거다. 저희는 보고 있죠. 근데 지금 산재가 원래 승인받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예, 급식 폐암 문제가 제기된 거에 비해서 이분들의 산재 인정 시기가 좀 늦어지긴 하였으나, 예. 2021년에 이제 산재 인정이 되고 나서 또 워낙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 절차를 진행하는 걸 보면 다른 직업병 사건에 비해서는 좀 빨리 판정이 나오고는 있어요.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짧게는 3-4개월 안에 판정이 나기도 하는데, 네. 예, 그것도 사실은 근무 환경이나 근무 조건에 따라 좀 다양하게 나오고는 있죠. 근데 혹시 반려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97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승인받은 이번에 소송 제기한 인원이 6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산재 승인을 받은 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인지도 혹시 있습니까? 그 6명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산재 승인을 받은 분 중에 아주 일부만 민사소송 의사를 밝혀주신 거고, 네. 산재 승인을 받으신 분은 제가 한 4월 기준으로 50명 좀 넘는, 그러니까 60명 가까운 수가 승인을 이미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나는 이제 민사소송까지 좀 해보시겠다라고 마음을 주신 분들이 또 일부가 있는 거죠. 지금 신청한 인원과 승인받은 인원 두 개만 지금 합한다 하더라도 16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가까이. 예.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도 보이는데 이 급식실 폐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급식실 폐암을 이해하려면 조리흉미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조리흉미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미세한 기름 입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분들이 이제 초중고 급식실에서 일을 했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이제 볶음, 튀김 이런 요리가 많잖아요. 네. 그런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배출물인데 이제 워낙 이게 미세한 입자다 보니까 호흡기 깊숙이 침투를 해서 암을 일으킨다. 그런 이제 발암인자다라는 판단은 사실 국제암연구소라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2010년에 보고서를 냈어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관련된 법적 대응이 나온 거는 좀 많이 늦은 편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미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네요.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에 이게 국제기구에서 발암인자로 등록을 했다는 거는 그 이전부터 이미 많이 연구가 됐다라는 얘기고요.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기부터 따지면 우리나라의 뭐 발생이나 대응은 많은 이질감이 있죠. 근데 조리흉을 뭐 일반적으로 우리 급식실 보면은 큰 환풍기 같은 거 설치돼 있거나 그렇잖아요. 강제로 또 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급식실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예. 보통은 그 뭐 캐노피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예. 그런 환기 설비가 그 이 급식 조리 노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머리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조리대는 이제 뭐 허리춤 뭐 이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리대에서 조리흉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리기구에서 네. 그 나온 조리흉이 그 머리 위에 있는 캐노피 형태의 환기 설비로 배출되기 전까지 그 사이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사이에 그러니까 캐노피 형태의 환기 설비로 나가기 전에 노동자의 호흡기로 이제 침투가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환기 설비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그 개선 방안도 나오고요. 근데 뭐 환기 설비가 아무리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측면에서 좀 바람을 불어가지고 네네. 작업자의 호흡기에서 좀 이 조리흉도 이제 멀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개선 대책들은 이미 예전부터 제시는 되어 왔는데 예. 우리나라 급식 현장에서는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폐암이 이 조리흉 때문에 발병한다라는 거는 지금 산재 승인 받은 걸 보니까 인정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도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그러면은 똑같은 이런 시설에서 급식 노동자들이 계속 조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폐암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시설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지방 교육청 단위로 전수조사를 하고 워낙 그 저도 이제 직업성 암 문제를 좀 오래전부터 붙들고 있는데 예.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높은 수치의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일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서 이 급식 노동을 하셨던 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뭐 30배 이상 높게 나온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인데 예.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뭐 이 그 작업 환경이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없고 그러면 예. 이거를 더 이상 국가 입장에서 놔두긴 어려워가지고 환기 시설을 고친다든가 하는 이제 뭐 대비책들이 나오고는 있으나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인력 문제거든요. 인력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기 시설도 물론 좋아져야 하고 보호구도 좀 더 제공이 되어야 하겠으나 네. 급식 노동 인력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한다. 그것을 조금 개선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 환기시설과 보호구는 제대로 지급을 하고 있긴 있습니까? 환기시설은 한꺼번에 이제 환기 설비 쪽으로 그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해서 개선하는 작업들을 뭐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기는 할 거니까 단계적으로 뭐 개선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나오고 일부 실행이 되고 있기는 하다는 거죠. 예. 보호구 만약에 이 시설이 없다고 한다거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은 조리흉을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착용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까?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환기 설비 문제와 함께 이제 좀 그 식단을 개선해야 된다. 식단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예. 뭐 볶음 튀김 요리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그 음식을 만드는 노동자들도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조리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음식 말고 예. 좀 더 노동자 입장에서 좋은 음식으로 식단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정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앞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산재 인정은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산재 승인이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산재보상법상의 보상금이라는 게 네. 그 보상금 산정 기준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 피해를 입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손해라는 게 뭐 크게는 이제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나누는데 네. 정신적인 손해 부분은 전혀 이제 보상이 안 되고요. 재산적 피해 부분도 일부만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 느끼는 피해, 실제 겪었던 손해에 비하면은 뭐 산재 보상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분들을 제대로 위로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예.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정말 본인의 그 작업 환경에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폐암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질병을 겪게 되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이고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네. 두 번째는 그 산재 보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의 보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법률적인 책임, 그러니까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게 국가가 조금 더 열심히 나서가지고 환기 설비나 조금 더 빨리 개선했으면 나았을 텐데 지금 방치한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럼 정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네. 뭐 정부가 나서서 먼저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런다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법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불법이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 민사소송이라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제 폐암 피해를 입으셨던 분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상당수가 산재 이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까지 나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저함이 있으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주저함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실제로 뭐 판결이 나와도 이 배상금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지금 뭐 용기를 내서 나와주신 분은 이게 뭐 실질적인 보상의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정부가 정부의 책임이 인정됨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책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애써주시는 거고 네. 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선례를 남겨놓고 정부의 책임을 일단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대책을 좀 더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게 좀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자훈 변호사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8년 만에 복원하기로 합의했어요. 이게 일단은 한일 통화스와프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통화 스와프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통화 스와프는 그 두 나라가 이제 필요할 때 그 상대 국가로부터 일정 금액의 통화를 서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계약. 그러니까 통화를 스와핑하는 그런 계약입니다. 보통 이제 위기가 오면 우리가 뭐 외화를 좀 구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리 상대방과 약속을 해놓고 필요할 때 약속한 금액만큼 우리가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위기라든가 외환위기 같은 위기 때 아주 좀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사실상 외환 보유액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외환 보유액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 통화스와프가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제도는 아닌 거죠?
네, 뭐 역사적으로 보면 오래됐는데요. 최초의 그 통화 스와프 이 아이디어는 그 강대국끼리 간의 이제 그런 계약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그 경제가 붕괴가 되면 이게 연쇄적으로 다른 강대국들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 일본 등 치대본 회원들 국끼리들만 이렇게 서로 한번 지원하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디어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국가 간의 이제 통화 스와프로 발전을 했는데요. 특히 그 경제 강대 국가 그리고 약소국이 서로 약정을 맺게 되면서 이제 금융 안정이 아닌 이제 금융 구제망으로 의미가 점차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이 형식적으로 보면 양측이 이제 같은 규모의 돈을 서로 이렇게 빌려주는 거지만 위기 때는 위기국의 통화가 이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담보로 경제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꼴이 됩니다. 이 때문에 그 사이가 좋은 국가와는 통화 스와프도 아주 크게 맺고요. 예.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는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이제 맺지 않기도 합니다. 친하지도 않은데 무담보로 돈을 빌려줄 그런 이제 마음씨 착한 국가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한일 재무장관이 합의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그 우리 측과 일본 측 합의한 내용을 보면 비상시에 자국 통화인 원과 엔화를 서로 주면 상대국으로부터 미달러화를 받는 형식으로 총 100억 달러까지 서로 빌려주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할 때 우리 원을 일본에 빌려주면 일본이 우리에게 100억 달러 주는 형식, 그런 형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한일 통화 스와프 과거에도 했었는데 2015년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요. 예. 이제 8년 만에 복원이 됐다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한일 경제 금융 관계의 복원이다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다만 그 2011년에 한일 관계가 한참 좋았을 때 700억 달러까지 늘렸던 것을 생각을 하면 이번에 100억 달러는 그때 비하면 규모는 아주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저도 뭐 100억 달러 가지고 우리가 한일 통화 스와프를 맺는다?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한일 통화 스와프도 좀 부침이 많았죠. 네, 일단 뭐 우리에게 한일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최초로 맺은 통화 스와프였다 이런 이제 우리 의미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가 급전이 필요했는데 어디 한 군데에 빌릴 데가 없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외환의 중요성을 우리가 빼저리게 느꼈고요. 그러면서 2001년 7월에 일본과 첫 통화 스와프를 맺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맺었던 게 한 20억 달러였는데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서 이걸 이제 300억 달러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는 700억 달러 이때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확대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해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와 그리고 일본 정부 간에 가까웠던 관계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12년 10월에 만기가 돌아온 57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이제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돌아온 30억 달러도 또 종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015년에 남아있던 100억 달러도 종료를 하면서 14년간 이어오던 한일 통화 스와프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100억 달러 한창 때보다는 제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에 2015년에 종료됐을 때 남아있던 100억 달러와 일단은 뭐 규모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좀 자존심 상해요. 한일 통화 네. 스와프 얘기 나올 때마다 일본이 우리 해줄까 말까 이러고 정치적인 네. 뭐 뭔가 관계 문제가 조금 생기거나 이러면은 안 할 것처럼 좀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던 게 기억이 나요. 네, 2015년 당시 그 한일 통화 스와프가 종료됐을 때 그때 뒷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 종료할 때 경제적 실효성이 이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제 양측 간의 그 자존심 싸움이 좀 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그 스가 요시히데 그 관방장관이 예. 한국이 요청을 하면 우리가 만기 연장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우리 정부의 신경을 건드렸는데요. 보통 외교 무대에서 요청이란 말을 안 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상하 관계 의미가 있는 건데 통상은 요청이 아니라 제안을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무장관도 아닌 그 관방장관이 한국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제 발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저도 기재부를 출입했습니다만 당시에 네. 특히 우리 그 경제 관료들도 많이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일본이 마치 그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거 통화 스와프 일본도 자신들의 엔화의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 남는 장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엔화를 직접 빌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돈을 빌리게 되면 그냥 공짜로 빌리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줍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왜 피해를 베푼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우리도 불쾌하면서 결국 이제 감정이 골이 깊어졌고 그런 와중에서 한일통화사업부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중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일통화사업부 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에 베풀듯이 뭘 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일본이 이 속을 차리는 건 또 다 차리잖아요. 외환위기가 그렇죠. 있거나 그럴 때도.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경제 쪽으로만 보면 일본과는 사실 좀 악연,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섭섭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 정부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달러가 없다는 것을 공표를 하질 않고 네. 일본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지원을 당시에 이제 일본이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돌연 일본계 은행들이 한국에서 오히려 외환을 환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일본 정부는 우리가 이거 흘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당시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았었고요. 그리고 2008년 한일통화사업부 확대 때도 당시에 우리가 그 20억 달러였는데 이걸 이제 좀 크게 확대해달라 이러니까 일본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10억 달러 더 더해서 30억 달러만 해줄게 이러면서 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가 실망을 해서 다른 곳을 찾았는데 네. 중국이 화답을 했는데요. 그때 중국이 300억 달러 우리가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 얘기 일본이 이제 뒤늦게 확인을 하고 중국과 같은 300억 달러 통화사업부를 올렸던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경제, 금융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과는 아주 가까운 관계면서도 또 우리가 결정적일 때는 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런 또 평가도 나옵니다. 2016년에도 별로 안 좋았죠. 네, 결국 2015년에 한일통화사업부가 종료되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에 냉담한 관계 속에서 갑자기 또 한일통화사업부 재개 논의가 일어납니다. 당시에 유이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했는데 네. 여기서 1년 6개월 만에 한일 통화사업부 재개 논의를 하는데 합의했다 이런 발표문이 이제 갑자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도 보면 이제 양측 그 공동문에서 이 한일 정부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며 그 일환으로 양국 간 동일한 금액의 양자 통화부 협정을 체결할 것을 한국 측이 이제 제안을 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공동 보도문에 보면 이 제안을 특정 국가가 제안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양국이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공동 보도문에서 한국 정부가 통화사업부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예. 당시에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이 체면을 버리고 실리를 택했다 이런 보도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급하니까 일본 측에 통화사업부 하자라고 이제 매달렸다 이런 표현인데요. 근데 당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상황이 악화됩니다. 네. 그때 당시 우리가 그 각 국가 맺은 여러 통화사업부 중에서 총 1,200억 달러 우리가 맺었었는데 예. 중국이 500억 달러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냉담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에 이 통화사업부 종료 기간이 오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차 이게 잘못하다가는 중국과의 통화사업부가 안 될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커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다시 통화사업부 하자라고 나섰는데 당시에 도쿄신문이 보도한 거 보면 이 한일 통화사업부 재개를 한국 측이 이제 하자라고 요청한 거에 대해서 한일 관계 개선 이외에도 한국이 중시해온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중요한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실토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이 이어지면서 한일 통화사업부는 재개되지 못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더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한일 통화사업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달러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맺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한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한일 사업부 보고는 당장 우리의 외환 부족에 대응하거나 시장 불안에 대응한다는 의미보다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정상화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네. 그동안 기재부가 아니 왜 일본과 통화사업부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우리가 통화사업부 얘기를 꺼내면 외환시장에서 한국이 지금 달러가 없나? 그렇게 급해서 일본과 통화사업부를 맺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우려를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해명을 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갑자기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하게 되니까 이번에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 당장 외환 부족이 아니야. 그리고 시장 불안에 대응한다는 게 아니라 일본과의 그 경제 협력을 정상화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 2022년 말 기준으로 갖고 있는 달러가 4,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억 달러 일본과 하든 말든 우리나라 사실 뭐 외환 보유액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그래서 실제 활용 가치보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가 2001년부터 일본과 그 통화 스와프를 맺었습니다만 한 번도 우리에게 일본으로부터 이제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통화 스와프가 한 군데라도 더 돼 있으면 우리한테 이제 유리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모두 이제 9개국에 걸쳐서 1,300억 달러 정도 외환 달러에 대한 그 통화 스와프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제 일본과 합치면 약 한 1,5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지금 통화 스와프 다른 나라들과 할 수 있는 규모로 늘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안 깨질까요? 통화서 바쁘 또 깨지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이번에 그 한일 통화 스와프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5년까지 만약 우리가 올해 체결한다면 유지가 되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건은 연속성입니다. 이 통화 스와프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보험과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좀 맺어져 있는 게 중요한데, 네. 이미 그 한일 통화 스와프가 그 양국 간의 갈등 속에서 한 차례 이제 궤도를 이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또 한일 관계의 변화가 되면 2025년 이후에 또다시 종료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좀 합리적인 의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 당장의 어떤 스와프 규모를 늘린다든가 이런 내용보다 향후 양국 간의 협력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이제 강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통화 스와프는 경제를 위한 조치인데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나라 간의 정치 외교적 관계에 이제 바로 밑으로 읽힐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우려스럽고요. 이럴 경우에 자꾸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도 우리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라는 게 참 오묘해요. 정치와 경제가 다 맞물려 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원도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충청권과 호남, 경상 내륙의 호우특보가 계속 발효 중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충남 서해안은 비가 약하게 내리거나 소강 상태에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권 남부는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남해안은 늦은 오후까지,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호남과 제주도 100에서 200, 많은 곳은 250mm 이상, 경남 50에서 120, 많은 곳은 150mm 이상, 충남 남부와 충북, 경북 2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 충남 북부는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춘천 31도, 서울 30도, 인천, 대구 29도, 대전, 울산, 제주 28도, 광주 27도, 부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23.3도, 오늘 강수량 63.8mm입니다. KBS 58분 날씨 단군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아침 신문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바로 이거야 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은퇴 후 자연과 벗하며 사는 노년과 손자녀 돌봄으로 가사일이 늘어난 노년의 삶이 다른 듯하면서도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솔직히 이야기를 전하고도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은퇴 후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거리만 던지고 제대로 된 가이드를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신문의 칼럼을 읽다 인생 후반기 도전하며 사는 삶을 산 한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60이 넘어서 미국 동부의 에팔레치아 트레일 3,300km를 여성 최초로 완주한 엠마 게이트우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살았던 시대가 1950년대라는 겁니다. 그것도 탐험가와는 거리가 먼 텃밭 농사복장을 하고 등산화가 아닌 얇은 헝겊 운동화를 6번이나 바꿔 신으며 등산 배낭도 아니고 집에서 남는 천으로 만든 허름한 자루 하나 맨 채 말입니다. 백발이 산발이 되도록 홀로 수풀을 헤치고 다니던 그를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 이랬다고 합니다. 숲속에서 별의별 걸 다 봤는데 그 중에서 할머니가 가장 이상해요. 평생 11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살림하면서 남편의 종처럼 농장 일을 하느라 60이 넘어서야 가족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난 게이트우드.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본 잡지에 에팔레치아 트레일 기사의 마음이 흔들려 무작정 트레킹에 도전하게 됐다는데요. 훗날 일기에 그때 심정을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때 내 나이 비록 60하고도 6이었지만 나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 여정을 통해 유명인이 되면서 그는 왜 도전에 나섰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머뭇거리다가 그냥 걷는 게 그냥 좋아서 라거나 때로는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했다, 이런 답을 내놨다고 합니다. 엠마의 이야기를 전한 필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이 들어서도 마라톤 완주든 책을 쓰든 남극 여행이든 꿈꿀 수 있다. 다만 그 도전은 좋아서 이상의 이유가 나열되지 않기를 바란다. 생각해보니 그렇더군요. 노년의 기쁨이 별건가. 군말 필요 없이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도전을 하라. 이게 인생 후반기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지침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살면서 그다지 재밌는 게 없어. 노는 것도 싫고 술도 시큼도 연애도 살짝 귀찮아. 태권권이 벌써 몇 달째 직장이 넘어가지 않고 큰맘 먹고 샀던 카메라 위에 뿌연 만지만 가득해.
않았었는데 웬일인지 다시 시해 아직 모든 게 신기한 내 20살 때처럼 새로운 내일에 설레하며 가슴이 뛰고 싶어 이제는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한번 달려가 볼까 벌컥 저지르는 용기와 두둑한 배짱을 갖고서 열정에 가득 찬 나를 불사를 그 무언가가 필요해 영화에서처럼 짜릿한 반전은 기대하지 않아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한 번쯤 가고 싶을 뿐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쓰러질 듯 숨차도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에 한바탕 웃고 싶어 이제는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더는 늦기 전에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한번 달려가 볼까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너는 늦기 전에 나를 깨우고 싶어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인지 몰라도 한번 달려가 볼까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김동률의 점프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문자 받고 있는데요. 청취자 정계수님, 와 멋진 분이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뒷자리 120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66세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다니 인간 승리네요. 저도 은퇴 후에 재밌는 것 하고 싶은 것 그러나 상황 때문에 마음껏 못했던 걸 하고 싶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맞습니다. 저도 딱 보는 순간 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도전하면서 또 여러 고민하지 말고 도전하는 삶을 즐기는 것 이것도 노년의 행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용기 내서 뭔가를 좀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놓고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상특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밤 11시 4분을 기해서 경북 영주시 봉화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영주시 봉화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침수 지역이나 산강 계곡에 계신 분들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늘도 뭐 많이 내린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산사태 위험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인근에 계시는 분들도 유의하시고 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기상특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날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방금 전에 경북 봉화군 이제 네. 기상특보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렸잖아요. 예, 그 산동반도의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중부지방으로 끌어올리면서 전국에 비가 내렸었는데요. 오전에 수도권, 오후에는 충청과 강원 지방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렸습니다. 충남 서산에 1시간 동안 61.1mm의 비가 내리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이 내렸네요.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많았대요. 제일 많았을 때는 작년 이날 기록했던 105.4mm라고 하고요. 춘천시와 충남 태안군에도 서산시와 비슷한 수준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10시 10분 기준으로 집계된 기상청 속보를 보면 충청과 전라권, 경상 내륙 일부 지역에 지금 호우 특보가 발효된 상황이고요. 예. 경북 내륙과 전남 서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봉화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당 26mm 이상, 영주는 22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네. 수도권의 경우는 동두천이 79.5mm, 10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화성의 경우는 79mm, 강원도 상동, 그러니까 영월이죠. 네. 132mm, 충청 태안이 99.5mm, 그리고 전라권에는 익산이 59.5mm 정도 지금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기상 그 상황을 올려주신 분들 얘기를 보니까요. 네.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살포시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목포 지역에 지금 천둥 번개가 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번개가 굉장히 많이 치고 있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은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지역이 이렇게 옆에 붙어 있거나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네. 확확 비가 쏟아지는 지역들이 있다. 네. 그러니까 다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청취자 허진호님께서 비가 많이 내려서 외출했다가 옷이 다 젖었네요. 비 피해 없길 잘 네. 지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문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좀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그렇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종일 빗줄기가 내리면서 특히나 이번에 충청도 지역에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네. 태안과 서산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면서 시간당 5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태안하고 서산에 100mm 육박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산에서 굴다리를 지나던 화물차가 불어난 빗물에 갇혀서 네.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구조되기도 했었고요. 태안 굴다리에 이 차가 잠기긴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전 산성동의 빌라가 얼음 무릎까지 물에 잠기는 등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 등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3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충남 예산 지역에는 토마토와 쪽파를 기르던 시설하우스 7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등 농경지 피해도 잇따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파주 네. 같은 경우는 오늘 탄여매로 공장에 빗물 침수됐다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었고요. 작년에 반지하 주택에 침수 피해가 있어서 다들 많이 놀라셨었잖아요. 네네. 동작구 상도동의 반지하에 빗물이 역류했다라는 신고가 들어가서 펌프차 한 대를 투입해서 배수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더 피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밤을 또 일단 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특징을 보이면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증기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라 지금 중부지방은 잠깐 소강 상태이기는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비가 거세게 쏟아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강화도의 경우에도 주택 침수 소식이 있었고 인천 같은 경우는 맨홀 뚜껑이 떨어져 나가는 일도 있는 등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청취자 박봉남 씨께서요. 네.
날씨 전에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그 봉화가 네. 친정 동네라고 아유, 그렇게 걱정이 말씀해주시네요. 봉화가 추울 땐 또 되게 춥고 비도 많이 내리기도 아무래도 하고. 산지에 있는 있다 곳이니까 보니까. 태백산맥 안쪽으로 쭉 들어가 있는 예, 곳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밤사이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박봉랑 씨께서 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집중호우로 팔당댐 수문도 일부 열었어요. 네, 이 양단의 그 면이 좀 있는데요. 팔당댐 같은 경우는 물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초당 2,000톤의 물을 오후 시간대부터 이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이후가 되면 수문을 좀 더 이제 열어서 진행할 상황이 좀 더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네. 밤 사이에 지금 시간당 60mm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밤 사이에 훨씬 더 수문을 많이 열어서 방류량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는 서울의 한강의 홍수통제 수위라도 직결이 되잖아요. 한강 잠수교 수위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4m 정도 높아졌고요. 네. 오전 9시에 3.15m였는데 4m 지금 넘어간 상황입니다. 만약에 5.5m가 넘어가면 보행자 통행, 통제가 시작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이거 좀 잠수교 통제 시작하면 서울 시내 교통 대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침 출근길도 이제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는 또 상황이 반대입니다. 올해 너무 가물어가지고 동복댐 같은 경우는 맨바닥이 드러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 새 집중호우로 저수율이 급등한 상황인데다가 폭우가 예보되면서 긴급 방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방류를 하고 있어요. 네, 물을? 범람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오늘 오전부터 수문을 개반하고 방류를 시작을 했는데요. 게다가 지금 광주 전남 지역은 앞으로도 7월 1일까지도 비가 계속 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더 이 수문을 열어서 방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70% 넘었어요. 20% 미만으로 떨어질까 봐 동복댐 수위가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흘 전만 해도요. 26일이 30.84%였으니까 며칠 새에 정말 갑절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그 댐이요. 저수율이 86%가 넘어가 무조건 방류를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윗부분 이렇게 방류를 하면 아래쪽에 이제 물의 방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 동안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천하고 경기 지역에도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또 밤이 되면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비구름이 지금 계속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오늘 밤엔 조금 약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남부지방에는 계속 비가 이제 집중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호남하고 제주도가 물벼락이라고 표현하던데요. 25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서울을 포함한 중부와 경남 서부 지역도 150mm의 넘는 큰 비가 지금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상 정보를 좀 많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 초반의 폭우로 지금 이미 지반 자체가 약해져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제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광주 같은 경우는 280mm가 넘는 폭우가 지금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북 남원과 경남 사천 같은 경우는 어제 오전까지 산사태 경보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전남권과 제주는 7월 1일까지 최대 250mm 이상을 예보하고 있고요. 호남 지역은 이미 비의 양이 거의 300mm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비가 더 오래 그리고 하루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청취자 9992님께서요. 강원 서울 시외버스 기사입니다. 네. 오늘 차량 많이 없음에도 서행운전으로 안전운전했네요. 운행했네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아까도 지하차도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2명 구조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시내 도로 운전하실 때 지하차도 지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시외를 나가는 차량들, 좀 운행하시는 차량들도 곳곳에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온 거 좀 말씀을 드리면
11시를 기해서요. 경북 도산면, 녹전면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경북 안동시를 제외하고 안동시 그 주변 지역이 지금 비가 많이 내려서 산사태 그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됐고요. 경상북도 영주시 같은 경우는 영주세무서 오거리 양방향과 원당로 인근 도로 전면 차량이 통제 중이라고 합니다.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 고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 영아 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어요. 네, 우선 영아 살해죄랑 살인죄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영아 살해죄는 지금까지 한 사람의 생명이 앗아졌다는 측면에서 살인죄랑 똑같지만 실제로 내려지는 형량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 10년이라고. 근데 살인죄는 하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5년 이상. 상한이 없이. 예, 그래서 영아 살해죄는 사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네. 이번에 수원 냉장고의 영아 시신 사건 친모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아 살해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살인은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도 가능하고요. 사체 은닉 같은 경우는 징역 7년 이하의 중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입니다. 일주일 이상 지금 참고인 조사를 진행을 해서 남편의 경우에도 지금 혐의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왜 살인으로 변경을 했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경찰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영아 살해죄는 아이를 낳는 상황에 말하자면 정상적인 그 사고나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내려지는 그런 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친모의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영아 살해 같은 경우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이건 좀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사고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보면 생후 1일이 지나서 집에 와서 그러니까 퇴원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간 다음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이제 사체를 은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아 살해라고 하는 거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시차가 좀 있어서 그리고 제3의 장소로 이동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영아 살해 사건과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1년이 지나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아이뿐만 아니라 다섯째 자녀에게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살해를 하고 역시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직접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서 살인죄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시 참작할 수 있다 없다의 판단을 떠나서 그럼 나중에 판사가 선고할 때 그때 형량의 일부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목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참작 대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친모가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아이를 키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집도 시아버지의 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넷째는 임신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진술을 했고 다섯째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간 것은 알았지만 낙태를 해서 사산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다섯째와 관련된 이 아빠인 이모 씨의 진술엔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의문이니까요. 근데 친모가 쓴 자필 편지가 오늘 공개됐어요. 영장 심사도 스스로 이제 포기를 하고 부부가 모두 입건이 된 상황인데요. 두 아이를 살해하기 전에 한 차례 낙태한 적이 있는데 비용이 부담돼서 더는 낙태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말씀하신 언론에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범행 당시에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요.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여러 번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남은 아이들이 걱정돼서 첫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적었고요. 아이들을 향한 신상털기가 시작됐으니까 제발 보호해달라는 읍소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은
새 아이의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친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도록 결정을 했고요. 내일 이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의 문턱이 높아질 예정이라고요. 네. 이 투자 이민 제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적용하는 제도 아니에요? 예, 네. 최소 5년 이상을 5년간 투자 유지를 하면 거주나 네.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일반 투자 이민 제도의 경우에는 지금 기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금액을 3배 수준인 15억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15억 이상을 5년 이상 투자를 하면 거주와 영주 자격을 주던 고액 투자 이민 제도는 최소 금액이 30억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공익사업 투자 이민 제도는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의 투자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펀드 예치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의 대출 재원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실제로 10년간 기준금액이 한 번도 상향된 적이 없고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28억, 뉴질랜드는 40억,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20억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액도 금액인데 10억에서 13억을 투자하고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투자 이민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도로 봤을 때는 좀 손질을 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이 투자 이민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의원실에서 국민의힘이죠. 공익투자사업 투자이민제도 체류 자격을 얻는 외국인들의 70.8%가 중국인이다. 특히나 부동산 투자와 관련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통해서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의 경우에 94%가 중국인인데 영주권의 조건을 좀 이렇게 하향해서 남발하게 되면 혹시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이제 투자이민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해서 이 한국에 정착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뭐랄까요? 사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투자 네. 이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따른 그렇습니다. 부작용은 좀 제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본래 좋은 취지들은 좀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럼요. 방법으로 예.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네. 그냥 공연 알림이가 됐어요. 예, 저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러면은 공연 알림이로서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제가 이제 공연을 선정하고 미리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공연을 선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장마가 시작돼서 네. 조금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요? 오늘은 좀 뜨거운 공연을 하나 소개하려고 작품을 찾아갖고 왔어요. 네. 그렇다고 뭐 후덥지근한 그런 느낌 아니고요. 아주 뜨거운 불을 소재로 삼고 있는 창작 뮤지컬이 한 편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 뮤지컬 멸화군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멸화군요? 예. 이게 어떤 의미예요? 멸화군? 예. 약간 좀 불을 없애버린다? 정확합니다. 네. 예, 직관적이신데 정확하고요. 그 약간 사극 같은 제목의 느낌이 좀 있는데 제목만 들어도 뭔가 이제 느낌이 오는 그 느낌 그대로의 공연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방관 이야기. 네. 우리 군대 할 때 군자 쓰는 그거. 네, 그렇죠. 불을 끄는 불을 멸한다. 예. 그게 소방관이구나. 예. 근데 왜 멸화군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이거 설명해 드리려면은 조금 설정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공연 제목이
어감상도 뭐 뮤지컬 소방관 이거보다는 뮤지컬 멸하군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네요. 그건 있네요. 왠지 드라마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예, 근데 막상 또 뮤지컬 소방관이 있었으면 그게 또 어울릴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예, 멸하군입니다. 설정은 이 작품 그 세조 13년에 있었던 그 대화제에 관해서 이게 조선시대가 배경이군요. 예,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는 그 한 줄 정도에 되는 짧은 기록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화제 이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조직인 금화군이라는 조직에서 개편된 이제 국가 소방 조직 멸화군이라는 곳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작품이거든요. 예. 역사 속에서는 그 멸화군이라는 조직이 정원 50명으로 그 24시간 동안 화재 감시 그리고 뭐 예방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 진압하는 것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담당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뮤지컬 멸화군은 이제 당시에 백성들의 삶이 순탄치 않았던 시대에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그 의문의 연쇄 방화범이 있었대요. 연쇄 방화범을 추적하는 멸화군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그 작품 안에 있는 여러 캐릭터들이 이제 본인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내용에 잘 섞어놔서 굳이 이제 장르를 하나 제가 만들어 보자면 뮤지컬 멸화군 여기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조선시대 사극 범죄 추적 드라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작품입니다. 네. 혹시 야간 통행 금지 아세요? 저요? 네. 알죠. 그럴 나이시구나. 네. 갑자기 왜? 왜냐면은 그 조선시대 다 초가집에 나무로 된 집들, 기와집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야간 통행 금지했다 그러잖아요. 하도 한 곳에 불이 붙으면 계속 옆으로 연쇄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불을 끄는 방법은 이런 이제 금화군 같은 이런 부대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옆집을 막 허무는 거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공연 중에서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금화군에서 멸화군으로 바꾼 것도 이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대화제를 보고 어떤 작심을 해서 만들어낸 내용이라는 게 이따가 나오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뭐 물을 끓여다가 불 끄기도 어렵고 얼마나 불 끄기 어려웠겠어요. 뭐 방법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죠 당시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지금 예를 들면은 화재를 진압할 때 굉장히 다급한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뮤지컬 안에서 그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연의 묘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런 것에 있는데 사실 뭐 역사 속에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었던 아까 그 대화제에 대한 기록이 길게 장황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뭐 고증을 해서 만든 장면들은 아닐 텐데 상상을 하면서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공연장에서 그런 장면을 보셨을 때 관객 입장에서는 어떤 임팩트가 좀 있어야 그게 몰입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이 공연만의 어떤 연출이 필요했을 텐데 이 연출이 고민해서 방법을 찾은 것은 영상입니다. 근데 뭐 불이 이렇게 옆에서 폭폭 나온다고 하면 이건 아니고요. 그건 약간 서커스 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화학도 아니고 폭폭은 너무 상황이. 네, 근데 영상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영화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매체도 많고요. 영화만큼 실제 장면처럼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공연장에서 영화관도 아니고 이제 공연은 실제 배우들이 이 공연장에서 쓰는 영상과 잘 어우러져야지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거기에 몰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작품의 무대와 영상의 조화는 무대와 영상 그리고 이제 배우들과의 조화는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리얼하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표현되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공연이 이번 공연이 올라간 지가 며칠 안 됐는데 공연 보신 분들의 후기 중에서 이 영상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배우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영상을 거기에 입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리허설 시간을 꽤 많이 가졌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활용한 공연 중에서 유명한 작품들이 미스 사이공의 헬기 장면이 있고 레미제라블도 원래 초연되었었던 작품 말고 이제 영상을 쓰는 작품으로 좀 한번 바뀌었거든요. 이 장발장이 그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잘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데스노트라는 작품도 영상 미학이 대단했던 작품이고 근데 이제 모두 다 좀 대극장에서 보여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대학로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는 공연장에서 만드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히
특히 뮤지컬은 이제 노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가 갑자기 나온다고 해서 무슨 음악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패턴 영상에 나오면서 화려하게 보여줘도 안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을 아주 밀도 있게 드라마랑 어울려지는 영상으로 그리고 그 화제 장면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공연장이 크기가 얼마? 원래는 초연되었을 때는 300석 정도 공장에서 했다가 네. 이번에는 600석 이상의 그러면은 공연장으로 조금 이렇게 스케일이 있어 보이겠네요. 예, 스케일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 면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럼 공연장에서 그냥 뒤에 화면에다가 영상 그냥 쓰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연습 과정을 생각하면 영상 큐를 주시는 그 오퍼레이터랑 네. 배우들이랑 이 동선이나 이런 음악 같은 거 이걸 카운트로 다 맞춰야 되거든요. 1, 2, 3, 4 여기서 영상 나오고 막 이런 그럼 영상이 나온다고 믿고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합이 잘 맞았을 때 오는 쾌감과 공연장에서 봤을 때 이 어떤 그 현장감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좀 영화랑 다르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초까지 전부 다 맞춰가면서 그 얼마나 그 연습할 때 힘들겠어요. 오퍼레이터 분들 저 이제 무대에서 배우들이 연기하면 저 객석 뒤에 이 엔지니어석에서 오퍼레이팅 하시는 분들 보이거든요. 네. 이분들 바짝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어요. 이거 자기가 한번 카운트 잘못 맞춰서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그날 공연 끝난 다음에 배우들한테 또 사과하고 뭐 배우들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냐 얘기하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리허설 과정을 많이 거치죠. 그럼 그거 얼마나 많은 노고가 들어가는지 사실 음악 들어도 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음악 속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어떤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음악 하나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곡 뮤지컬 멸하군의 그 멸하군이라는 넘버예요. 제목과 같은 넘버인데요. 네. 멸하군 이 조직의 어떤 사명감이 돋보이는 작품 넘버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약간 군가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후크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들어보시면 좀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듣고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매일 자신을 단련하고 매일 자신을 뛰어넘는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 입고 있는 각자의 그 멸하복을 벗고 싶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을 길러야만 한다. 예! 자, 종루가 울렸다. 멸하군은 일가간의 화재 현장으로 당도하라. 예! 우리는 누구인가 명령에 죽고 사는 군사들. 하!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너희들은 그것부터 파악해. 하! 명예를 지켜내며 불과의 승리를 만든다. 후하! 두려움을 버려라. 내 명령이 곧 힘이 되리라. 멸하군 새롭게 태어나리. 지난 날의 자신을 잊어라. 멸하군 이것만 기억해라. 희생이 곧 멸하군의 사명. 안녕하십니까? 뭔가 신임 멸하군 천수입니다. 여기 합격증. 일조 가서 물통 가지고 온다. 예! 신입의 임무는 단 하나. 화제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저 종루를 울려야만 한다. 넌 선임들의 다음 훈련이 끝나기 전까지 저 물통을 짊어지고 종루 위로 올라간다. 만약 도달하지 못할 시엔 해임이 불가피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조. 예, 대장. 화재 현장으로 당도하였다면 그 다음부턴 곧바로 불과의 전쟁이다. 각자 멸화 장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불이라고 생각하고 끈다. 예. 생각은 사치다.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들라. 하! 불에 맞서 싸우는 자 뜨거운 화염을 견뎌내야 해. 하! 정신을 집중하고 혼란 속에도 침착하라. 그 느낌을 기억해라. 이 본능이 곧 답이 되리라. 멸하군 타오르는 불의 전사. 뜨거운 불을 품고 다시 태어나. 멸하군 자신을 깨워라. 불멸의 힘 피워내리라. 너희들은 계속해서 훈련 이어나가고 넌 자격미달로 해임을 명한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끝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이곳이 진짜 화재 현장이었다면 너 하나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곳에 무능한 군사 따윈 필요 없으니 돌아가. 자, 해보거라. 나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나 약보고 무시하네. 약해 보여도 전혀 상관없어. 절대 포기 안 해. 끝까지 나아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 마지막까지 버텨낸다. 각자의 책임을 다해 절대 죽지 않는다. 절망의 끝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희망이 되리라.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지난 날의 자신을 꿈의 전사가 되리라. 목숨이 닿을 때까지 불에 맞서 승리하리라. 희생은 이제 우리의 사명. 뮤지컬 멸화군 가운데 동명의 넘버죠. 멸화군 들어봤는데요. 아유, 저 이거 지금 노래 들으면서요. 예. 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대장하면 딱 좋다. 아 저요? 네. 제가 키가 키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제가 불을 끄기에는 체격 조건 목소리만 하면 할 수 있죠. 목소리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딱 어울릴 것 같았어요. 당장 불을 끄거라. 막 이런 그래, 그거요. 이런 느낌이죠. 예. 근데 실제로는 불 꺼 이렇게 되긴 하는데 공연은 뭐 그리고 무대 말씀하셔서 드리는 얘기인데 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갖고 있는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저런 목소리 흉내 내려고 그래도 잘 안 돼요. 네, 그 매체에서 들리는 느낌보다 실제 공연장에서 들으면 연극도 그렇고 특히 연극은 목소리가 갖고 있는 힘이 너무 중요해서 목소리 좋은 배우들이 그래서 TV 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좋은 배우가 네. 잘 모르는 배우가 나오면 이분 거의 한 90% 이상의 확률로 연극 무대 출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성이 다르잖아요. 네. 복식 호흡하고 네. 쩌렁쩌렁 울리고. 네, 예전같이 무슨 뭐 TV 나와서 갑자기 뮤지컬 톤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배우들 별로 없거든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지금 좋은 목소리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지금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어떡하지 이거 하나 따놔야 되나? 자, 예. 우리가 아직 스토리를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줄거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맨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좀 길어지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는 세조 13년 네. 이제 한양 도성에서 전대미문의 대화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에 뭐 대단한 그 소방의 기능이 없으니까 바람을 타고 이제 불길이 막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백성들은 막 혼비백산이 되고. 근데 그때 당시에 금화 대장이었던 방금 노래 들으셨을 때 그 리드했었던 네. 그 중림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인물도 이런 화만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네. 결국 수많은 희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림은 대화제로 동료도 잃고 그다음에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대화제 때문에 형을 잃은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네. 이 캐릭터는 또 천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난 연화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들이 각각 이 대화제 때문에 큰 사고를 겪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인물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견뎌가면서 각자의 생각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네. 이 중림이라는 캐릭터는 금화군을 멸화군으로 개편하게 되고 예. 연화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는 이 백성들을 살피면서 헌신의 삶을 살고 아까 그 천수라는 인물, 형을 잃었다는 천수라는 인물은 신입 멸화군이 되기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신입 멸화군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캐릭터가 각자 다시는 이런 화제에 우리가 이렇게 그 무차별적으로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연쇄 방화범한테 쪽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막 찾아 나섰는데 이 중림과 천수가 찾아 나서서 만난 인물이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 사건은 복잡하게 펼쳐지게 되고 결국 어떤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화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네. 이걸 그리고 있는 뮤지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 화제 이 드라마가 점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복선도 생기고 그러네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범죄 스릴러 같은 느낌도 있고. 예, 제가 아까 미스터리 추적 조선시대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르. 이 장르물처럼 공연을 보다가 이게 드라마에 쭉 빠지게 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이거 재밌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무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영상미학이랑 배우들의 어떤 그 연기랑 합쳐지는 걸 보게 되면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감동을 받게 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창작 뮤지컬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창작 과정이 어땠어요? 제가 창작 작품을 갖고 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이것도 비슷한 과정을 겪긴 했거든요. 네. 2017년에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 사업에서 30분짜리 리딩 공연으로 시작했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네. 지금은 1막 2막이 나눠져 있는 2시간이 넘는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을 2019년에 시작 프로덕션이라는 회사에서 작품 개발을 시작했고 예. 그 이후에 2020년에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후보로 2차례 쇼케이스를 벌인 다음에 예. 21년에 공연을 초연이 돼요. 근데 이때가 이제 또 코로나가 한창인 이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석이 조금 넘는 공연장에서 시작했다가 당시에 이제 영상 미학이나 이런 걸 보고 이거 좀 더 스킬 큰 데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600석이 넘는 대학로 안에서는 그래도 가장 큰 공연장 중에 하나인 유니플렉스 1관이라는 공연장에서 지금 현재 공연 중인 거죠. 창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제일 모범적인 뭐 일종의 이제 표본이 되는 코스를 그렇죠. 쭉 밟아가지고 올라온 거네요. 이 코스를 밟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된 공연들이 레드북이라는 작품도 있고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품도 있고 네네. 이런 작품의 길로 가고자 하는 지금 그럼 뭐 중간 단계. 작품성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게다가 영상 미학이나 뭐 이런 것들 작은 극장인데도 불구하고 큰 돈의 가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엄청난 기록이 있다면서요? 예. 이거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기록인데 이 작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한창인 2021년에 초연이 됐었는데 네. 이 작품 공연을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에 공연된 모든 작품 중에서 가장 재관람 횟수가 많았던 작품이 멸하군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예. 한 명이 한 작품을 가장 많이 본 86번을 보신 관객분이 계셨던 작품이에요. 아니, 이게 한 번 공연 관람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시 6만 6천 원 정도 됐었는데 여든 어떻게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얘기하기로는 이 작품 제작했던 제작자 이후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돈을 쓰신 분이 이 관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만큼 중독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특수관계인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작품이 좋아서 어떻게 86번을 볼 수 있습니까? 공연이 100회가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거의 다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요즘에는 그 마니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깊게 파는 이런 성향의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셔서 이런 분들 흔히 볼 수 있는데 86번은 보통 기록이 아니어서 이 제작사 화제가 됐겠어요. 공연계에서도. 대단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혹시 지금까지 이 86번 말고 네. 직접 만나보신 분 없어요? 공연 많이 보신 분 중에? 저는 굉장히 많이 만나보죠. 저는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 좋아하시면 뭐 30번, 40번은 뭐 기본이신데 기본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조금만 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공연을 또 홍보하는 홍보 대사의 역할도 많이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예. 네. 그 감사한 마음 담아가지고 마지막 음악 준비해 오신 거죠? 네. 아마 이 멸하군을 가장 많이 보신 분도 이 중림이라는 아까 그 캐릭터도 있지만 형을 잃은 천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어린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인 멸하군으로 들어가서 성장하는 성장 캐릭터의 역할을 해요. 아마 이 캐릭터를 연기하시는 분들의 좀 나날이 발전되는 어떤 그 나날이 좀 더 그 서사가 생기는 것 같은 이 캐릭터를 보고 몇 번씩 그 반복 관람하신 것 같은데 이 천수라는 캐릭터가 부르는 타올라라는 곡을 제가 마지막으로 갖고 왔는데 타올라라는 곡 그 약간 가슴 벅찬 느낌이 나는 곡이거든요. 뭐 공연의 내용과는 조금 상관없을 수 있어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가슴 속에 벅차오를 만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밤 타올라라. 이 밤 장마도 이겨낼 만큼 타올라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마음만
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멸화군 가운데 타올라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